내가 11살 때 할아버지께서 낡은 과학 잡지 한 권을 주신 적이 있었다. 이것은 전쟁이 시작한 지 3년째의 일이었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었다. 잡지를 뒤적이다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름을 발견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다. 그 기사를 읽고 아인슈타인이 어떤 인물인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잡지의 어느 집필자도 적어도 한두 번은 그의 이름을 인용했고 독자란에도 그의 이름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다. 그 기사는 여태까지 읽은 어느 글보다 나를 흥분시켰다. 기사의 태반이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기묘한 실험에 관한 것이었다. 예컨대 어떤 과학자가 회색의 원형질 물을 만들어 어쩌다가 그것이 바닷속에 떨어지게 되어 고기를 잡아먹고 자라서 나중에는 여객선을 삼키고 작은 섬을 멸망시키는 것이 버릇이 돼 버렸다는 얘기. 또는 어느 과학자가 꺼지지 않는 원자불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를 태워버릴 때까지 불타고 있다는 얘기 등이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없었다. 어린이 신문이나 만화에 비해 아주 어려웠고 수준 높았던 기사였다. 또한 거기에는 양자론과 사이클로트론과 개연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 후 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일반 이론과 특수 이론이란 작은 책자를 구해서 복잡한 수식은 얼른 넘겨버리고 오리엔테이션이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며 읽었다. 그러나 제임스 진스의 이론이 훨씬 이해하기 수월했고 마이켈슨 모리의 실험에 대한 제임스 진스의 해설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 후 나는 상대성이란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해 왔다. 어느 날 움직이는 좌표계에서의 빛의 속도에 관한 막연한 문제로 물리 교사를 애를 먹이자 나는 학교 거부들 사이에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내게는 교수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틈만 나면 내게 뉴턴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가라고 항의해서 골치 아픈 물리 강의 시간을 휴강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나는 뉴턴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었다. 알키메데스, 갈릴레오, 뉴턴, 플랑크, 아인슈타인 등 기라성 같은 리스트에 그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했고 나도 언젠가는 그 대열에 참가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 같은 나의 호기심은 비단 순수 과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제임스 진스는 그의 저서 신비의 우주의 첫머리에 파스칼의 글에 기초했던 설교와 같은 글을 썼다.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 사색적인 문구에 나는 너무도 감동한 나머지 아서 에딩턴 경에게 20장의 긴 편지를 보내 우주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간청하려 했다. 그의 주소를 어떻게 찾을까 망설이다 도서관에 가서 물어본 결과 그가 그해 초에 죽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별로 낙심하지는 않았다. 그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1944년의 일이었다. 12살이 되어 갑자기 내가 정신적 각성을 하게 된 것은
진서와 에딩턴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당시 나는 아인슈타인을 선생이라고 여겼다. 그는 내게 무슨 일이라도 마지막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다. 나는 학교 친구들에게 공간이란 무한하면서도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 생활의 가능성도 무한하면서도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는 끝없는 반복의 서클 속에서 어떤 일이나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후 5년이 지나자 나는 자라투스트라라는 책을 읽고 니체도 영구윤회를 본질적인 낙관주의 철학의 기초로 삼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도 권력의 의지에 비하면 차하급의 중요성이 있을 뿐이다. 이는 내 사고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의 일단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유명한 심리학 서적에서 프로이드, 융, 아들러의 이론의 개요를 읽었다. 어릴 때의 영향이나 성적 충동에 관한 프로이드의 주장은 당시에도 나에겐 넌센스라고 여겨졌다. 융의 유형 이론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봤지만 아들러의 권력 본능설은 진리처럼 여겨졌다. 이 이론은 인간에 대한 나의 관찰을 대변해주는 것이며 또한 아인슈타인이 시작한 건축의 마지막 끝내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아이들의 시간은 그 대부분이 부당한 취급을 받아 그 자체가 그러냐 옳으냐를 의심하는데 소비되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눈에는 어른들이란 모두 침착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어 그들 부모들이 그들을 사기꾼이니 바보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어떻든 이것은 몹시 이해하기 힘든 일이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들에만 의존했던 판단 기준의 큰 혼선을 발견하게 된다. 어른들 간의 싸움을 보느라면 대개가 비슷하기 마련이다. 어른들 사이의 싸움을 보면 대개가 바르냐 그러냐의 문제보다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개인 의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나는 이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정의나 불의는 상대적인 말이지 결코 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인간 의식의 갈등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뿐이다. 어느 누구도 올바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그러지는 않다. 누구나 바르게 자신을 보이려고 할 뿐인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